오늘 그 해수의 심층순환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해수의 심층순환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심층순환이라는 거, 예,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심층순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층순환에서 이게 왜 생기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뭐 다른 명칭으로는 열염순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열염순환. 그러니까 이 심층순환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네, 뭐 다른 표현으로 성격으로 따지자면은 밀도순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밀도 차에 의해서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해수 심층순환의 기원은, 네, 극쪽에 분포하게 됩니다. 극에서, 네, 물이 얼게 되는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물이 얼면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바닷물에서 자꾸자꾸 물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 근처에, 네, 원래 바닷물에 있었던 염분이, 네, 탈락이 되는 것이고, 그 주변의 해수에 염분이 많아지게 되면서 밀도가 증가하게 돼요. 밀도 증가. 그러면은 밀도가 증가되는 해수는 침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른 위치에 비해서 밀도가 증가된 해수는 침강을 하고, 그리고 밑에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층순환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침강하느냐, 바로 그런 포인트가 돼요. 네. 침강하는 지역 자체는 이제 주로 이제 북극이나 남극 주변에서 침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북극이나 남극 주변에서 침강한 해수는 다른 해수와 섞이지 않는 독특한 성질을 띠게 돼요. 왜 그러냐면, 네, 해수에서 수온과 염분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갖다 보니까 밀도가 다르게 되고, 밀도가 다르니까 쉽게 섞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계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그냥 그릇에다가 계란을 두고 이제 흰자와 노른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두면 섞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누군가 막 섞어주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심층순환은 마치 그냥 그릇에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 놓은 것처럼 서로 잘 섞이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바람이 있었다면 막 섞어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심층순환에서는 수계라고 이야기하는 독특한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냥 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물 덩어리는 잘 섞이지 않는 거죠. 밀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층순환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이 물은 어디에서 온 물일까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할 때 수괴, 그러니까 북극에서 온 수계, 남극 쪽에서 온 수계는 독특한 수온과 염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지점에서 측정을 해봤는데 해발이래. 수심 한 3,000m쯤에는 이런 수온과 염분이 관측이 된다. 그러면 이 물은 북극에서 온 물이야. 수심 6,000m 가까이 갔는데, 이건 남극에서 온 물이랑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지역에는 어떤 수계가 흐르고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온 물이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TS도, 네, 수온 염분도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TS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수의, 네, 수온 그리고 염분을 측정할 수 있어서, 네, 수궤를 분류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밑에 이제 그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북대서양 쪽에 이제 지중해와 만나는 유럽 지역의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A 지역에 찍혀 있는 해수, 그리고 B 지역에 찍혀 있는 해수, C 지역에 찍혀 있는 해수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거지. 자, 그 중에서 여기 TS도 상에서, 네, B라고 하는 아이가 그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저 해수들은 A, B, C 세 해수가 만나면은 B 해수가 가장 바닥에 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수와 같은 성분들은 밀도에 의해서 지하 깊은 곳에서의 순환이 일어난다. 네, 그리고 밀도가 큰 것은 아래에 가라앉게 되고 밀도가 작은 것은 위에 좀 떠서 흐르게 된다. 이동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본다면 여기에 있는 해수가 바닥에 있네. 그러면 밀도가 크다. 그리고 대서양의 해수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바닥에 있는 아이들보다 위쪽에 있네. 그럼 밀도가 작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림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심층순환이라는 것의 시작, 기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침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침강. 그런데 이제 대서양에서는 심층순환의 스타트 지점, 침강 해역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거지. 주로 이제 남극 주변 해에서는 이제 웨델해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요. 북대서양 근처에 이제 그린란드, 네, 남쪽과 동쪽에 각각 레브라도 해역과 그리고 노르웨이 해역이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주로 침강하게 된다. 저러니까 남극 주변의 수온과 염분에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웨데레에서 침강하는 물이고 그린란드 지역에 이제 수온과 염분을 갖고 침강하는 아이들이 이제 레브라도 해역 그리고 노르웨이 해역에서 물이 자꾸 침강을 한다. 그런 아이들의 명칭을 살펴보면은 남극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춥다 보니까 남극 저충수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충수 이렇게 남극 지역에서는 두 개나 그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네, 주로 이제 레브라도 해역, 노르웨이 해역에서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네, 남극 저충수가 제일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남극 저충수와 같은 아이들은 여기 남극에서부터 침강을 해서 바닥을 기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극 저충수, 바닥을 긴다. 저충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보통 이제 남극 중층수보다 이제 조금 온도는 높아요. 그러니까 남극 바로 주변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래도 북극에서 조금 떨어진 그린란드 해역. 물론 거기도 춥습니다. 말이 그린란드지 그린란드는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에요. 아이슬란드는 이제 열곡대가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막 올라와서 조금 따뜻하고 풀이 많은 지역인데 그린란드는 그냥 생짜로 그냥 추워.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린란드보다 이제 아이슬란드가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린란드 지역으로 가보면 그 지역은 춥기 때문에 네, 그 물이 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얼면 그곳의 기온 상황에 따라서 네, 남극보다는 조금 따뜻하니까 밀도가 남극 저층수보다는 조금 작은 예, 수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남극 저층수의 위쪽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극 중층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남극이 넓기도 하지만 이제 그래도 7, 80도 근처에서 침강하는 것보다 남위 50도에서 60도 근처에서 침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주변에 염분 탈락하는 현상이 적게 발생해서 염분도 조금 낮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었던 남극 저층수라든지 북대서양 심층수와 같은 아이들에 비해서 네, 밀도가 조금 작다. 그래서 이제 표층순환의 바로 아래에서 남극 중층수가 보통 흐르게 된다. 네, 요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남극 저층수는 가장 바닥을 기어가면서
흐르는 심층순환. 북대서양 심층수는 네, 노르웨이 주변에서 네, 침강해서 네, 대서양 전체를 횡단하는 순환. 그리고 남극 중충수는 한 수심 1000m 정도에서, 그러니까 얕은 지역에서 흐르고 있는 심층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간추려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심층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 위에서부터 네, 깊은 바닥까지 네, 물이 내려가게 되죠. 침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침강한 지역이 생긴다. 그러면 그 곳에는 물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표면에서는 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곳을 채우기 위해서 표층에 있는 물들이 그 심층순환을 시작한 그 장소에 밀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추운 지역의 물은 하강하는 것이고 따뜻한 지역의 물은 자꾸자꾸 네, 극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위도에 있었던 물이 고위도로 이동하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네, 옮겨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네,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 있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네, 그 고위도가 따뜻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심층순환, 네, 표층에 있었던 그 극지역 근처에 있었던 물이 파도와 만나게 되면서 산소가 녹아들게 되는데, 그렇게 산소가 풍부해진 물, 원래 차가운 물에 기체들이 잘 녹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물에 파도도 치니까 기체들이 잘 녹아 있는데 그게 물 밑으로 쭉 내려가. 네, 그러니까 심층순환은 바로 지금 바다 전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네, 기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층순환, 심층수는 바닥에 깔려져 있는 영양염류. 이 영양염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플랑크톤의 먹이이고요. 크톤의 먹이. 그리고 둘째로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양 물질이라고도 부르는데 밀도가 물보다 큽니다. 밀도가 큼. 그래서 바닥에 보통 가라앉아 있는데 그 가라앉아 있는 영양염류를 심층순환을 통해서 표층으로 운반시켜 준다는 거지. 왜? 심층순환을 통해서 표층수가 이동을 했으면 또 표층수가 이동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순환이 뭐 용승하는 지역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움직이는구나. 표층에 있는 물이 심층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심층에 있는 물이 표층으로 운반될 수도 있는데 네, 이때 표층이 심층으로 운반되면 산소를 공급해주고 심층에 있었던 물이 표층으로 이동하면은 바닥에 깔려 있었던 영양염료를 순환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네, 저 용승하는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은 네, 저쪽 이제 북미 네, 서쪽 해안입니다. 네, 북미 서쪽 뭐 캘리포니아 해안,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고 있는 곳. 쏘리 글씨를 잘못 썼어요. 캘리포니아 해안.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 남부 해안. 그 해안에 많은 물들이 흐르게 되니까 네, 그곳에서 영양염류들이 막 용솟음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깊은 바다에 있었던 산소가 풍부한 물을 만나게 되니까 그 캘리포니아 해안과 인도 남부 해안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어장이 풍부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기후변화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생겨요. 네. 이거를 피드백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기온이 상승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온이 상승해지는 경우. 딱 현재와 같은 경우 아닐까요? 현재 이제 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이쪽 지역에서 빙하가 뭐 하루에 수십억 톤씩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자,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다. 그럼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는 강수량도 증가할 수 있어요. 왜? 온도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고위도의 해양에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이 성분이 많아지는 거지. 네. 그러면 물 자체가 이제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염분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네, 해수 깊은 곳으로 네, 침강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왜? 심층순환은 기본적으로 밀도가 높아진 표층 해수가 침강을 시작하니까 네, 바닥을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침강 자체가 약해지게 된 거죠. 빙하가 녹았고요. 비도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침강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 해류도 약해지게 되는 거지. 왜? 물이 부족한 지역을 채우기 위해서 표층 해류가 움직이는 건데 그 표층 해류 자체가 네, 물이 부족해진 지역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의 뜨거운 열이 고위도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다시 극의 기온이 낮아진다. 여기에서 기온이 낮아지는 곳은 극 지역의 기온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먹이면 되는 거예요. 기온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기온이 하강하면 강수량이 감소하고 고위도의 염분이 증가해서 밀도가 증가해진다. 그럼 다시 침강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표층 해류의 순환이 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림 밑에서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은 해수의 순환과 지구 기후의 변화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린란드의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네, 기온이 낮아지면은 그 지역에 네, 그 어떤 변화가 있었단 얘기예요. 네, 그 변화가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니까 이게 왠지 지금 현재랑 이제 비슷해지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니까 네, 침강이 약화되었다. 침강이 약화되니까 극지역의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시작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추운 날씨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신생대 제4기에 보면은 신생대라는 시기는 온도가 그 초반에는 높았었어요. 온난했던 시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기가 형성이 되고 이 온도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네,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가 증가했다, 늘었다, 증가했다, 늘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간빙기와 빙하기가 반복되었었거든요. 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심층순환과도 좀 엮어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심층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뒤쪽에 몇 페이지 문제를 조금 풀어주시냐면은 네, 7번 문제 하고요. 그리고 8번 문제. 네. 그리고 네, 11번 문제. 이렇게 186쪽에 7번, 8번, 11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했어요. 네. 같이 이제 7번부터 살펴보시면
그림은 A, B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A와 B는 네, 뭐 밀도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A와 B는 섞일 수 있어요, 우선. 자,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에 A는 B보다 고온, 고염분의 수이다. 자, 밀도를 보면은 같은데 A는 온도가 15도에 해당하고요. B는 온도가 5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34, 퍼밀이라고 할까요? 34 PSU. A와 같은 I는 밀도가 그 염분이 36 PSU. 그러니까 A는 온도도 더 높고 염분도 더 많다. 하지만 온도라는 것은 밀도에 반비례하고 염분은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뭐 둘의 밀도는 같을 수는 있어요. 우선은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B의 염분이 증가하면, 자, B의 염분이 증가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B의 염분이 요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는 커지게 되는 거죠. 원래 A와 B가 밀도가 같았던 상황인데, B의 염분이 증가한다면 그 안에 더 물질들이 채워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밀도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해수 A와 B가 만나서 섞이면 침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그래프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TS도의 밀도선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곡선을 좀 강조해서 A, B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B가 되는 것이고 이 지역에 A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둘을 이어보면은 이런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A의 수온, B의 수온, 그리고 A의 염분, B의 염분 이런 것들을 각각 편집을 해보면 이 둘 사이에 평균적인 것이 그 둘을 섞었을 때 만나는 물의 성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평균선을 한번 다시 그어본다라고 이야기해보면 A, B 수온의 평균선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 B 염분의 평균선이 바로 요 지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와 B가 둘이 만나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냐? 여기 지역에 새로운 A 플러스 B의 해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등밀도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등밀도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수온과 염분이 평균치가 되니까 오히려 밀도가 높아지게 된 결과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에서 A와 B가 만나서 섞이면 왜 침강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면은 두 개의 물이 섞이니까 밀도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해수에 비해서 밀도가 커지니까 침강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남대서양의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150m에서 5000m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시면은 A 구간은 B 구간에 비해서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A 구간과 B 구간에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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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해 볼게요. A 구간과 B 구간. 자, A 구간은 밀도가 몇에서 변합니까? 한 150m 정도가 이 1.0260 그 정도. 그리고 A 구간의 끝 부분이라고 하면 300m인데 1.0270 그 정도. 그게 A 구간이에요. 근데 B 구간은 1.0270에서 한 칸도 가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A 구간의 밀도 변화가 더 크다라고 자료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니은의 C 구간의 밀도 변화라고 이야기하면은 C 구간은 정확하게 뭐 푸른색으로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이에요. C 구간. C 구간에서는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만 깊어질수록 염분이 커진 상황은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C구역의 밀도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의 변하지 않는 선에서 염분이 증가해서 2000m의 밀도가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니은에 이야기하는 C 구간의 밀도는 염분 변화이다. 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D 구간이라고 하는 구간은 2000m에서 5000m. 밀도가 거의 일정한데 이것은 수온과 염분이 일정하다? 아니요. 수온도 변했고 염분도 변했는데요.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밀도가 유지가 된 거지. 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틀리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A, B, C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 지역에서 이름을 조금 붙여드리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C 해류는 80도 S에서부터 바닥으로 침강하는 아이예요. 네, 요 C 해류의 이름은 남극 저충수.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은 네, 60도 N 북극쪽 지역 근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서양 전체를 감싸는 심층순환이에요. 이 비해류의 움직임은 네,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 해류는 수심 1000m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네요. 남극 중충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 자, 그래서 A의 이름은 북대서양 심층수 어디에서부터 침강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기억은 틀리게 된 것이고요. C라고 하는 것은 남극 주변에 웨델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명칭들, 침강하는 장소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남극 주변의 웨델해 그리고 북극 그린란드 지역의 레브라도 해역과 그쪽 그 레브라도 해역과 네, 그 옆에 바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그린란드 해역 근처에서 이제 침강을 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네, 니은은 맞는 얘기. 디귿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면은 밀도가 큰 게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아이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C가 가장 밀도가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심층순환을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귿은 맞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 파트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용승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지? 침강이라는 것은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를 어떻게 구분 짓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무슨 제일 중요한 거 용승과 침강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자, 그러면 용승과 침강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이제 바람 때문에 일어나요, 보통. 보통 이제 표층에 바람이 불면은, 네, 여러분들 컵 위에 이제 그 컵에 안에 이제 물을 담아두고 바람을 후 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잠깐 부는 것은 네, 바람 방향대로 가죠. 근데 이게 바람이 계속 불다 보면은 물이 계속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이동하다 보면 물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움직인 해류는 이제 바람 방향에 대해서 북반구 기준으로 네,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바람 입김 분 걸로 입에서 바람 분 걸로 해석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짧게 바람 부는 것은 네, 뭐 바람 부는 방향대로 가죠. 근데 얘는 지속적으로 부는 것, 이런 것들이 주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왜 저렇게 오른쪽,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 그 방향으로 꺾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전향력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전향력.
전향력 F라고 하는 힘은 사실 M, V, 오메가, 사인, 위도라고 하는 식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딴 것보다 이제 M이라고 하는 건 질량, 무시한다고 치고,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전 각속도, 네, 위도에 따라서 이제 평균적이니까 이제 저것도 무시한다고 치고, 자, 그러면 전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속력에 비례한다. F는 뭐에 비례한다? 속력이라는 것에 비례한다. 그리고 사인 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례한다. 자, 사인 위도는 위도가 커지면 네,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왜? 사인 값은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상승하는, 증가하는 숫자니까요. 네, 그리고 속력이 빠르면 네, 전향력. 예, 꺾이는 힘인데 방향이 바뀌는 힘인데 속력이 빠르다면은 방향도 빨리 바뀌는구나, 많이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자, 그러니까 북반구는 지구의 자전에 의한 영향, 전향력으로 움직이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향력이라는 것이고, 남반구는 네, 예, 남극 기준으로 봤을 때 북극 기준으로 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네, 다시 남반구에서는 움직이는 운동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이제 물체 운동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다시 여기 그림을 다시 통해서 보면은 자, 첫 번째 1번 해류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번 해류 밑에 있는 2번 물은 사실 위에 물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긴 해요. 근데 물과 물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서 네, 속력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1번 해류가 2번 물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2번 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2번 물은 마찰이 있으니까 속력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속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네,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방향은 또 네, 오른쪽으로 회전을 조금 더 하고 자, 2번 밑에 3번 해류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조금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꺾이고 4번 해류도 네, 오른쪽으로 조금 꺾이고 속력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다 보면은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의 해류가 밑에 위치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깊이를 우리는 마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에크만층이라고도 합니다. 그 만층. 자, 그 지역에서 물의 이동 방향과 그리고 물의 이동 속도를 적분화하는 거죠. 적분하면 네, 그 평균적으로 에크만층에서의 해층, 그러니까 표층 이동 방향이 네,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네,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남반구는 네, 바람 방향의 예,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음, 그렇게 바람의 방향과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 바람과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걸 통해서 바람이 어느 지역에 계속 불 때, 네, 용승이라든지 침강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안용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안용승은 네, 북반구 대륙 기준입니다. 그림은 북반구 대륙 기준으로 바람이 이렇게 대륙의 서해안 쪽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안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해안가를 이야기하는데 해안가로부터 자꾸 물이 먼 바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해안가는 물이 줄어들게 되는데 네, 자연이 그걸 그대로 둡니까? 물이 부족해졌다라고 하면은 밑에서부터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밑바닥에 있었던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것이 네,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저렇게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네,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아까
영양 물질이라고 하는 거. 영양 물질은 밀도가 커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것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에서는 네, 그때 그 계절에 물고기가 네, 많이 살게 된다. 왜? 플랑크톤의 먹이가 많아지니까. 근데 반대로 연안 침강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는 네,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해수가 이동하게 되면서 먼 바다에서 자꾸 육지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면 아니지. 자, 일순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이동했을 때는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물이 잔잔히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로 넘치진 못하고 이제 바닥으로, 네, 갈 데가 없네. 바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수온약층의 깊이가 네,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육지에 있었던 따뜻한 물이 자꾸 바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 깊은 곳에 있었던 찬해수가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럼 연안 침강이 일어날 때는, 네, 물고기들 어획량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적도 지역의 용승이라고 하는데, 적도 지역의 용승은 주로 이제 적도를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위에서 본 그림을 그려줘 볼게요. 위에서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가 적도라고 한다면 적도 근처에서 자꾸 바람이 네, 북반구 기준, 남반구 기준으로 북동 무역풍이 불거나 남동 무역풍이 불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자꾸 적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이동까지는 에크만 이동이에요. 해수는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네, 해수가 적도 쪽에서부터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네, 적도 지역의 물은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심층에서 물이 용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적도 지역의 물은 심층에 있었던 해수가 용승했으니까, 그러면 시원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적도잖아요. 저쪽 물이 용승해서 시원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들, 적도 지역은 태양에서부터 워낙 강한 에너지가 몰아닥치는 곳이라서 저 지역의 물이 시원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어, 시원한 게 아니라 다른 위도 1도, 2도, 3도 이런 근처에 있는 지역보다는 아주 조금 물 수온이 낮은 거지.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둘째, 저기압과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 저기압에서는 그 바람의 이동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 고기압에서는 그 바람의 이동 방향이 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북반구 기준으로 네,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기압에서는 물이 자꾸 바깥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기압 오른쪽에 네, 수직 단면을 볼게요. 저기압의 물은 자꾸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밑에 있었던 물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압 지역에서는 주로 용승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고기압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네, 바람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그 안쪽으로 그 바람에 의해서 고기압 안쪽으로 물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모여들다 보니까 네, 물 위가 이제 뾰족해지면서 공기로 상승한다? 그런 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이 모여드니까 이제 해수면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수온약층의 깊이는 저기압일 때 얕은 수온약층, 고기압일 때 깊은 수온약층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저기압에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해수면이 낮아지는데 태풍이라고 하는 아이가 앞쪽에서 태풍이라고 하는 아이가 네, 폭풍의 일이라는 것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폭풍 해일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이제 해수면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저기압과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하는 거. 네, 태풍은 저기압인데도 불구하고 네, 해수면이 높아지는 네, 그런 현상을 갖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네, 그 표층 해수가 막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태풍은 너무나 작은 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저기압이니까 주변에 예컨대 주변에 고기압이라고 반대적으로 고기압이라고 하면은 고기압에서는 누르는 힘이 네, 강하다는 것이고 저기압에서는 누르는 힘이 공기 자체의 힘 자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저기압의 풍속이 약하다, 기압이 약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기압, 기압 그 자체를 보세요. 기압이라는 말은 공기가 누르는 힘, 고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 그래도 세다. 저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 그래도 약하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누르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네, 태풍 밑에 있는 해수면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네, 그러면 네, 여기에서는 수온약층이 네, 상승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기압일 때 이제 용승과는 조금 다른 해수면의 모양이 펼쳐집니다. 자, 요거까지 비교를 해봤고요. 네, 여기 용승과 침강의 영향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용승이라는 것은 심층 해수에 많이 있는 영양염류. 얘가 왜 많이 있다? 밀도가 크다. 일반 물에 비해서 밀도가 크니까 심층 해수에서 네, 올라오는 해수 같은 경우에는 영양염류가 많다. 대신 그 차가운 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기가 영향을 받아요. 음, 그 캘리포니아 근처에 시애틀, 뭐 또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캘리포니아 해수의 영향을 주로 받죠. 그래서 이제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서늘하고, 네,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주 발생이 되면서 건조한 지역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동쪽 지역보다 이제 서쪽 지역에 네, 건조한 지역이 더 많고 사막 지역이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대해수의 용승과 침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잠시 뒤쪽으로 돌아서 보면은 몇 페이지를 보냐, 해수와 침강 파트 문제. 네, 196쪽에 2번 하고요. 그리고 197쪽에 6번, 8번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6번, 8번입니다. 했어요. 네. 2번 문제 보시면은 그림은 북반구의 어느 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반구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바람 방향에 이제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예, 해안가에서부터 먼 바다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A 해역은 심층에 있는 물이 용승을 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바람의 방향으로 이야기하면은 불어온 방향으로 이제 풍향을 체크해 줘요. 1번에 보시면은 남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었으니까 북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번 X. 표층 해수는 해안 쪽이 아니라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한다. 자, 3번에 연안 침강이 아니라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 A 해역의 기온은 하강하게 되겠죠. 찬 해수가 올라오니까 그 찬 해수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하강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깊은 바다에 있었던 물이 용승하면서 그 밀도가 큰 영양 염료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6번.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인데 바람이 굉장히 무역풍이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진 않아요. 어쨌든 경향성만 따지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그냥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바람 방향의 적도 북쪽은 북반구 오른쪽 방향, 바람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적도 부근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 물이 그 적도 지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자, 여기에서 기억. 남반구에서 표층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여 모인다? 아니요. 저거는,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네. 용승한다는 얘기는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층 해수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심층 해수가 올라오니까 적도 지역 한정. 네. 심층 해수가 올라오니까 영양 염료가 풍부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디귿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전 세계 주요 용승 해역을 이야기하는데 A 해역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고요. C 해역은 이제 페루 쪽, 그리고 B 해역은 적도 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장이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양어업을 왜 나가냐? 네. 우리나라 근처는 이제 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류 또는 용승 이런 지역이 일어나는 그 지역의 물고기들보다 좀 적게 잡히죠. 그리고 이제 먼 바다로 나갈수록 이제 큰 물고기가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원양어업을 하는데 주로 저런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은 A와 C 해역 모두 북풍이 불 때 용승이 잘 일어난다. 자, A와 C 해역 따져볼게요. A라고 하는 지역은 북반구입니다. 북풍이 분다?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의 이동 방향이 이제 해안가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C 해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북풍이 불 때, 북풍이 불었다고 칩시다. 네, 남반구잖아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 방향의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C 해역에서는 남풍이 불어야지만 용승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C 해역이 아니니까 여기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니은 무역풍이 강해진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B 해역의 용승이 강해진다. 무역풍 때문에 적도 지역에서 용승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에는 맞습니다. 왜? 물이 많이 이동하니까. 자, 디귿. ABC 세 해역에서는 주로 용승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되죠. 네, 디귿 맞는 얘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용승 해봤는데 윤재 괜찮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91페이지입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 네. 예전에는 이상기후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상기후라고 막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패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오래되니까 주기적으로 엘니뇨와 라니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이제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엘니뇨와 라니냐 딱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특수한 얘기인 것 같고, 굉장히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인데, 이 엘니뇨와 라니냐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제 주로 서태평양보다는 동태평양의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도 잠깐 보시면은 여기 서태평양 보세요. 서태평양.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큰가요? 이렇게 따지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태평양의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지. 동태평양, 동태평양, 동태평양. 그러니까 그림의 색깔 패턴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 온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쉽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따지면 서태평양은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닌데 동태평양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선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정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균보다 높아지면 엘니뇨라고 이야기하고요. 라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균보다 낮아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높아지고 왜 낮아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면은 여기 그림이 잘 해석이 되고 있어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평상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서태평양이고요. 이쪽이 동태평양이에요. 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는 이제 주로 이제 위도 0도와 30도 부근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호주와 페루 지역이 있습니다. 네, 서태평양에는 호주 또는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이 있고 동태평양에는 페루라고 하는 나라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이름으로도 나올 수 있고 어느 지역 이름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서태평양, 동태평양으로 표시가 나올 수도 있고, 경도 표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도 표시로는 서태평양이 경도가 한 100도 이스트 정도가 되고요. 뭔가 좀 이상하죠? 경도로는 저기가 동경이에요. 동경 100도 정도. 동태평양은 한 110도 이스트? 110도 웨스트. 그러니까 경도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스트가 동태평양인 줄 알고 웨스트가 서태평양인 줄 아는데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렇게 나눈 것이지. 네, 여기가 동태평양이라서 이스트, 서태평양이라서 웨스트 이렇게 표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도로 표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어, 문제 출제자님들이 이제 낚시하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에 저 해역에서는 주로 무역풍이 분다는 거죠. 무역풍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제 표층 해수가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0도에서 30도 따뜻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러면 동태평양에서는 표층 해수가 막 이동을 하다 보니까 동태평양 연안에는 물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용승이 잘 나타나는 지역이 동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수온약층의 깊이가 좀 얕아진 상황이고 찬 해수가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평상시 때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고 어민들이 좋아합니다. 왜? 찬물이 올라오면은 뭐 찬 해수에 뭐 산소도 많고 찬 해수에는 영양염려의 성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위도의 서태평양에 비해서 물고기가 조금 더 많이 잡혔죠. 그 전 세계적인 그 연어의 산지가
페루도 포함되는 걸로 알아요. 페루 연어. 그러니까 저런 곳에서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거. 자,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막 이동했으니까 물 자체가 따뜻해. 그러니까 증발을 많이 하는 거지. 자, 서태평양은 물이 증발을 많이 하니까, 네, 비가 많이 내려요. 평소에 비가 많이 내려요. 비 많음, 많음. 그리고 동태평양은 수온이 자체가 낮다 보니까 증발을 적게 해요. 물의 온도가 좀 높아야 모래 표면에서 물방울들 도망치기를 잘할 텐데, 이게 이제 선생님 표현으로 증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증발 자체를 적게 하는 거죠. 왜? 물의 수온이 낮으니까. 물의 운동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은 증발이 적게 돼요. 형, 증발 적으면은, 네, 공기의 습기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공기의 습기가 줄어드니까, 네, 비가 잘 안 내리게 되는 거죠. 비가 적음. 그래서 페루 지역, 칠레 지역에 포도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포도는 네,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페루, 칠레, 요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 잘 되고, 그리고 그 어민들이 물고기 잡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역풍이 약해진 순간이 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역풍이 약해진다. 그러면은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무역풍으로 인한 표층의 수의 이동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동태평양의 온도가 동태에 써보면 동태평양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지. 수온이 상승하게 되니까 증발이 많아지네.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리게 돼요. 그거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 이거 두 글자로 바꿔보시면은 네, 홍수가 되겠죠. 홍수. 그래서 동태평양에 홍수가 주로 내리게 되고, 반대로 이제 뭐 온도 차이는 좀 적긴 해요. 서태평양은. 자, 그래도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의 이동이 적게 나타나다 보니까 물의 수온이 조금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온이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증발이 조금 비가 적게 내린다. 평소보다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 네, 서태평양이 되는 거고요. 네, 그곳에서는 네, 가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이상기후라고 불렀냐면, 홍수나 가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잘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홍수가 나타나네? 갑자기 비가 많았던 지역인데 가뭄이 나타나네?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상기후로 불렀습니다. 자, 용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은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의 약해짐에 따라서 표층의 수의 이동이 덜하게 되니까 표층의 수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밑에서부터 찬 해수가 용승을 안 해. 용승을 안 하게 되니까 물의 수온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따뜻한 해수가 이동도 안 했고 밑에 찬 해수가 올라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에는 동태평양의 그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 자, 또 어떻게 도 표시를 하냐면 수온 약층의 경사도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평상시와 엘니뇨. 평상시에는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라니냐 시기의 수온 분포이고, 엘니뇨 시기의 수온 분포는 이제 왼쪽 밑에. 자, 그때 라니냐 시기를 평상시로 조금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평상시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 라니냐 시기이니까. 자, 여기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엘니뇨 시기에는 수온 약층의 평균 깊이가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수온약층의 경사가 약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평상시 때는 수온약층의 깊이가 요 정도. 지금 엘니뇨 시기니까 그 라니냐 시기니까 수온약층의 경사가 더욱더 커지게 된 거지. 이게 라니냐, 이게 평상시의 수온약층 경사. 그리고 엘니뇨까지 여기에 더 붙여 넣는다고 하면은 엘니뇨.
그래서 수온약층의 경사가 네, 줄어드는 건 엘니뇨, 늘어나는 건 라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수온약층을 어떻게 판단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요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수온이 급격하게 이 변하는 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놓은 곳에서 네, 수온이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저런 걸 바탕으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네. 여기에 수온 약층이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라니냐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면 평상시보다 네,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역풍이 강화된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역풍이 강화됐으니까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물이 더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은 따뜻한 일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니까 평소보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네. 비가 많이 내리는 거 우리는 홍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홍수.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동태평양 지역은 물이 너무 많이 이동해서 찬물이 많이 용승하게 되는 것이고 찬물이 많이 용승하게 되면은 수온이 낮아져, 네, 비가 적어져, 평소보다 비가 더하나 등 가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유를 많이 좀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네. 192쪽에 보시면은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방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남방진동이라는 것은, 진동. 오른쪽에 보이는 시소처럼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은 다른 한쪽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쪽이 고기압이 되면은 반대쪽은 저기압. 한쪽이 다시 저기압이 되면은 반대쪽은 고기압. 이렇게 기압의 분포가 서로 반대되는 기압 분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기압을 체크해 봤더니 서로 반대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지구를 여기 오른쪽 밑에 잠깐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지구, 남반구니까, 네, 미안해요. 남반구니까 이렇게 그려본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이 북반구에 살다 보니까 너무 북쪽만 그리게 돼.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조금 오버해서 30도 S, 여기가 0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30도 지역에 이제 무역풍이 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역풍의 방향을 이렇게 그냥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방향이라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라면 동쪽에 무슨 기압이 주로 위치하게 되는 것이냐?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고 저기압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 이제 평상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남방 진동이라는 얘기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위치가 체인지가 된다. 그리고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네, 오히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동태평양 지역에 저기압이 나타나고 네, 서태평양 지역에 고기압이 나타난 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서태평양 쪽에서 동태평양 쪽으로 바람이 이동하게 되고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부는 바람인 무역풍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불게 되니까 네, 속이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더라. 기압 배치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해지는 원인을 찾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남태평양 지역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계속 위치가 바뀌네. 그 순환이 이제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인 평상시의 워커 순환과 다르게
엘니뇨의 워커 순환은 네, 서태평양 쪽에 적이야.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지는 것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워커 순환에 따라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 이제 남방 진동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남방 진동 지수는 네, 여기에 요 표시가 있습니다. 적도 태평양 동쪽과 서쪽의 월 평균 기압 차이. 그런데 그 기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 지방에서 측정한 해면 기압을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측정한 해면 기압에서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빼주는 것은 타히티 기압 마이너스 이제 다윈 기압. 근데 여기에서 타히티라고 하는 지역이 네, 호주의 동쪽이라서 동태평양을 대변하는 기압이 된 거예요. 동태평양. 그리고 다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태평양을 대변하는 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 무역풍이 불어야 되니까 타히티의 기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평상시다. 근데 평상시보다 타히티의 기압이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윈 지역이 높게 나타나면은 자, 여기 전체 타히티 기압에서 다윈 기압을 빼면은 마이너스 수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엘니뇨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타히티의 기압이 너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라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엘니뇨와 라니냐가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뭐 대체적으로 2년 또는 7년 정도 사이의 주기로 계속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엘니뇨나 라니냐가 이상기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벗어나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의 순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동태평양의 또는 서태평양의 수온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엘니뇨나 라니냐가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기압에서 나타나는 워커 순환에 영향을 받는다. 그 기압 분포가 계속 순차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물론 그 주기적으로 바뀌는 그 주기에는 조금 랜덤성이 있으나, 이렇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분포에 따라서 엘니뇨도 발생할 수 있고 라니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좀 풀어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198페이지를 보실게요. 198페이지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문제 여기 11번 문제 하고요. 15번 문제.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네,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5, 17번 문제, 세 문제입니다. 했어요. 네.
11번 보시게 되면은 가와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데 어디를 보는 게 제일 빠르냐라고 하면은 이제 동태평양 쪽이에요. 예, 여기 동태평양 쪽.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은 게 나고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뭐 좀 낮은 게 이제 가인데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것은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라서 이제 나가 엘니뇨 가는 평상시라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기억에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니은의 무역풍의 세기는 뭐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일 때가 약하죠. 그래서 예, 동태평양의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니은 무역풍의 세기는 네, 평상시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것이고, 동태평양의 연안용승은 나 시기는 엘니뇨 시기에는 이동 자체를 많이 안 하니까 동태평양의 해수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굳이 올라올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가을 시기가 더 활발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표층선이 낮은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은 이게 대기대순환, 그러니까 대기대순환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남태평양 지역의 워커순환을 이야기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 화살표의 두께를 보면서 아, 풍속이 강하구나, 풍속이 약하구나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 쪽에서는 무역풍이 이제 동태평양 쪽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인데 가 지역에서는 서태평양 쪽에서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네, 요 구역의 바람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해졌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강해졌지. 화살표도 두꺼워졌지. 그러니까 무역풍은 나에서 다 강하다. 근데 기억은 네, 틀렸죠. 둘째, 서태평양의 해수면 기압. 서태평양이 어느 쪽이죠? 요쪽이죠, 요쪽. 서태평양의 기압이 네, 가에서 고기압이니까 네,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인 겁니다. 근데 나에서는 저기압이 더 낮은 저기압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해수면 기압이라고 하면은 나가 낮은 저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얘기. 자, 나 시기의 비구름. 비구름은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에 생겨요.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을 찾아볼까요? 네, 여기, 여기. 자, 상승하는 지역이 나 시기에는 조금 더 서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 네, 여기에 E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동쪽이 아닙니다. 저기는 네, 서로의 위치를 비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과 이 지역 위치를 따져보면은 네, 동시에 비교하면은 네, 1번이 위치가 있고요. 2번의 위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1번보다 2번이 좀 더 서쪽에 위치한다. 요렇게 판단을 해서 네, 디귿은 틀린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네, 타히티 지역의 해역에서 해명 기압차를 관측을 했는데요. A 해역은 네, 어느 해역? 네, 서태평양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B 해역 같은 경우에는 동태평양을 이야기하는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기압차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네, 이쪽이 고기압이고요. 이쪽이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플러스 값이 나타나는데 가는 너무나 플러스 값이야. 너무나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네, 이거는 라니냐를 시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비해역이 오히려 낮네. 저기압이네. 그러면은 이 지역에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엘니뇨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시기에 측정한 해명 기압은 가시기는
네, 플러스 값이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B기압이 더 높다고요. 그러니까 A 해역이 B 해역보다 낮았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맞죠. 둘째, 나 시기에는 여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엘니뇨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열대 태평양의 해면기압, 네, 동서 방향으로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반대편에 마치 시소 타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네, 저거 완전 완벽하게 이 주기가 일정치는 않으나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